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 맞네요. 인사를 먼저 해주셨어야죠. 네. 제가 갑자기 김영민 외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네. 아, 박지영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김영민만 있는 거예요? 됐고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네, 오늘 주제 먼저 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알아볼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지수 편입의 의미와 효과. 제가 조금 전에 SKC 말씀드리면서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됐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수라는 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오늘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또 종목들까지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MSCI 편출입 종목이 발표된 시점이 한 5월 10일 그렇죠. 이때쯤이었거든요. 네. 이때 시장에서 한창 장중에 이슈가 됐었는데 네. 막상 발표가 되고 나서는 주가들의 탄력이 그리 좋지는 못했던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날이 도래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계시다면 네. 사실은 이게 이제 편입 발표가 나고 나서 실제로 이제 편입이 될 때까지가 오히려 조금 좋은 매수 기회거든요. 기대감.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게 오늘 지수 편입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볼까요? 자, MSCI 지수 여러분들이 전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체 MSCI 지수가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사투리 영어 나옵니다. 네, 사전적인 의미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 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모건 스탠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제 글로벌 이제 자산 시장의 지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국의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만들었고. 발표하는 이제 세계적인 주가 지수의 이제 글로벌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지표이자 최초의 이제 국제 벤치마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자금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경 5천조 원. 1경이요? 네, 어마어마한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MSCI 지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규모가 이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그래서 들어가면 이런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돈이 이제 들어온다. 단순히 이제 이 돈이 들어온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인덱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도 말 그대로 이제 인덱스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코스피 지수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덱스 펀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해당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의 규모가 이 정도로 크기 때문에 MSCI 지수에 편입되느냐 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파괴 효과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MSCI 이제 지수 편출입이 될 때마다 시장이 이제 계속 좀 관심을 가지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그런 이슈가 있었죠. MSCI 지수 리밸런싱이라는 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MSCI 신흥국 지수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데 그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주식 비중을 줄인다. 말 그대로 주식 비중을 줄인다 그러니까 그 자금을 추종하는 자금들조차도 우리 국내 증시에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비중을 늘린다 그러면 이 많은 자금들이 추종하는 펀드들도 실제로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고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건 줄인다 그러면 매도 압박이 생기는 거고 늘린다 그러면 매수 이제 그 수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MSCI 지수의 의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이 MSCI가 시장을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세 개로 분류를 해놨는데 선진 시장 그리고 신흥국 시장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신흥국 시장으로 시장.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선진 시장으로 편입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걸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시장을 일단 분류를 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시장의 등급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딱 보셔도 일단 선진국 시장이 제일 좋아 보이죠? 느낌대로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시장, 그 다음에 이제 프론티어 시장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 신흥국 시장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인데 여전히 신흥국 시장에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게 좀 불만스럽잖아요. 혹시 신흥국 시장에 같이 포함되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어요? 뭐 중국?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중국.
중국. 대표적으로 보면 중국, 대만. 대만 이런 대만. 나라들이 신흥국 시장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됐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자금 유입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예. 하고요. 어쨌든 MSCI 지수가 뭐냐라는 거 이제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도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FTSE 지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Index.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Financial Times라는 데서 만들어 놓은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아까 모건 스탠리는 미국 회사고요. Financial Times는 영국 회사거든요. 예. 앞서 보셨던 MSCI는 미국에서 만든 지수고 FTSE는 영국에서 만든 지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런던 증권거래소가 1995년에 이제 공동으로 설립을 한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말 그대로 이제 MSCI 지수와 마찬가지로 FTSE 지수도 선진국 시장, 준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 한 프론티어 단계 시장 더 이렇게 이제 들어갔네. 4개로 분류를 예. 해놨어요. 근데 FTSE 지수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에 예. 선진국 시장으로 승격이 돼가지고 2009년부터 이미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더더군다나 아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MSCI는 아직 신흥국 시장이라는 게 좀 불만스럽잖아요. 왜 그런 건지도 분명히 또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MSCI 지수, FTSE 지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종목들이 요 지수에 편입된다 그러면 막 주가가 움직이고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셨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MSCI 반기 리뷰. 말 그대로 MSCI는 반기마다 한 번씩 리뷰라는 걸 해요. 정기 변경이라는 걸 하거든요. 지수에 한 번 편입됐다라고 해서 마냥 그 종목들이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기업들은 빼내야 되겠죠. 평가를 받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새롭게 거래가 많이 되고 상장된 기업이라든지 혹은 시가총액 많이 커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감안해서 또 편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정기 변경을 반기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5월 달, 11월 달에 이제 반기 리뷰를 하거든요. 최근에 지금 5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10일, 11일 날 이제 MSCI 반기 리뷰 편입 종목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HMM, 하이브, SKC,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편입이 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들 장중에 움직이는 걸 보면은요.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하는 걸 보면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HMM, 하이브, SKC, 녹십자 이런 종목들을 자주 매수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MSCI 지수에 편입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종목이 지수 안에 들어가는 건 5월 말에 이제 편입이 되거든요. 예, 근데 27, 8일. 이미 확정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이제 매수를 하는 수급들이 벌써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할수 거거든요.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외국계 창구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이제 외국계 창구들이 들어올 때도 네. 실제로 이 종목들을 보면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창구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요 종목들을 다 편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매수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편입되는 게 어찌 보면 종목에는 좀 좋은 호재다. 호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편입되는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는 거지만 편출되는 종목은 어찌 보면은 빠지는 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지수 안에 들어가 있다가 지수에서 빠지는 거니까 이제 이 종목을 더 이상 그 펀드들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찌 보면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 종목들은 이제 사는 자금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편출입이 5월 말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MSCI 지수 편입될 때 동시효과를 보시면 그날 5월 28일 날 동시효과를 보시면 뭐 난리가 날 거예요, 이 종목들이. 갑자기 막 외국계 창구에서 몇십만 주가 주문이 들어오고 몇십만 주가 막 매도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이 MSCI 지수 편출입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11월에 두 번의 이제 정기 변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뭐 어떤 수급 효과가 생기는 건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종목 편출입에 따른 수급 영향. 네. 지금 보시면은 MSCI 한국 주요 변화 종목의 수급 영향이라고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사실상 이 종목들이 지수 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의 매수 자금이 들어오느냐를 이론적으로 일단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게 편입되는 비중에 따라서 당연히 매수 네, 금액이 차이 그쵸. 날 수밖에 없겠죠. 예. HMM이 편입되는 비중이 큰 이유가 뭘까요? 얘가 제일 좋아서 그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시총이. 제일 크니까 시총이 제일 크니까 당연히 이 종목이 편입이 되면 그 편입되는 비중만큼 이제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122%가 지수, 특히나 신흥국 지수, 한국 지수 안에 HMM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걸 금액으로 따져보면 산술적으로 2조 7천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5월 말까지 과연 이 2조 7천억을 산다면 외국인들만 2조 7천억을 순매수를 한다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쵸.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지수에 편입이 돼서 요 비중만큼을 기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2조 7천억치의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지수를 편입하는 펀드들이 HMM을 이미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HMM 같은 경우에는 2조 7천억, 그다음에 SKC 같은 경우에는 뭐 7천억,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5천억,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5천억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외국계 자금들이 HMM도 많이 들고 있고 뭐 녹십자도 들고 있고 SKC 하이브도 많이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걔네들이 미리 들고 있는 걸 제외하고 실제로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냐를 따져보면 HMM이 한 5천억 정도. 5천억. 그다음에 이제 SKC가 한 1,400억 정도. 녹십자, 그다음에 하이브가 한 1,000억 조금 넘는 자금이 순매수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의 금액이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입 발표가 나고 나서 편입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오히려 T+15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5일 전에 이제 종목 편입이 확정되고 네. 15일 이후에 편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HMM도 지금 보면 주가가 뭐 상당히 좀 좋죠. 많이 올랐죠. 예. 그죠? HMM은 근데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뭐 접근하는 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수급적인 요소만 놓고 본다면 HMM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다. 다만 조금 이제 주가 위치가 좀 부담스럽다. 뭐 실적도 좋고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주 고평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가가 너무 좀 선반영돼가지고 올라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수급, 뭐 실적, 재료,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좀 따져야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주가의 위치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이제 SKC, 오늘 제가 SKC를 소개해드릴 때도 MSCI 지수에 편입됐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SKC도 한 1,400억 정도 이제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마지막에 꿀팁을 전해드릴 때도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편입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딱 봤을 때 한번 사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지분이 실제로 편입되는 효과보다 현저하게 작은 종목. 실제로 외국인들 지분율을 여러분들이 종목별로 들어가서 따져보시면 네. 되거든요. 네.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현저하게 작은데 편입은 됐어. 그러면 아무래도 앞으로 이론적인 들어올 것보다는 돈이 들어올 돈이 훨씬 더 많다는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시간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SKC하고 녹십자가 또 가장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유력한 종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론적으로 봤을 때의 금액과 실제로 수급이 얼마나 좀 들어올 수 있는지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 실제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건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이 어떤지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어떤 건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판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지영 아나운서가 잠깐 얘기했던 거 MSCI 선진국 지수에 이제 편입되는 이슈. 요게 이제 왜 갑자기 화제가 됐었냐면 5월 달에 5월 4일 날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MSCI 선진시장 편입 시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네. 그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지금 요약을 해왔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에 MSCI 신흥국 시장에서 선진 시장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재분류가 될 경우에는 자금 유입되는 효과가 작게는 17조 원에서 많게는 61조 원까지도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정말 고생했다는 거 들었죠. 네. 말씀드렸었죠. 네. 그거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선진 시장으로 분류가 된과 동시에 그 선진 시장을 추종하는 펀드들이 한국 주식을 무조건 담아야 되는 거죠. 그 담아야 되는 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17조에서 61조 원 정도의 자금 유입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자금 유입이 됐을 때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지금같이 또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편입이 되면 아주 엄청난 큰 호재인 거죠. 모멘텀이 그쵸? 되겠네요. 이게 완전 기조적으로 우리 국내 주식을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4,035포인트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4천 얘기가 왜 나왔냐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구나. 최근에 갑자기 막 코스피가 4천 간다 이런 얘기 맞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예, 텐데 예. 그게 바로 이 보고서 때문이에요. 만약에 MSCI 선진 시장에 편입된다면 저는 4천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건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수급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MSCI 선진국 시장에 이제 편입이 됐다라는 얘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이제 해소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MSCI를 추종하는 자금이 아니더라도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분명히 좀 높아질 수밖에 습격이 있는 되는 거기 때문에 거니까, 예. 직간접적으로 플러스 효과가 상당히 좀 많을 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편입이 된다면 정말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박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주식 시장의 안정성 측면, 안정성이란 건 결국 변동성이 축소된다는 거죠. 한 14% 정도 증대되는 효과가 생기고 MSCI 선진국 시장 편입에 변번이 실패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이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MSCI 선진국 시장의 편입이 계속 불발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거예요. MSCI 쪽에서 얘기하는 건 시장의 접근성이 아직도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직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바로 위에 북한이 있단 말이에요. 아,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선진국 시장에 편입이 돼가지고 수십조 원의 자금을 그래. 투자를 시켜놨는데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쏴가지고 뭔 일이 난다. 이러면은 사실상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너무 쉽게 좀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MSCI 선진시장에 들어가는 게 계속 발목이 좀 잡히고 있고 에이씨. 특히나 또 그거 외에도 예. 환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 유동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상 번번이 좀 실패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정경련에서 네. 반론을 펼쳐놓은 게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와, 보겠습니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걸고 넘어지면 우리는 편입될 그쵸, 좀 억울하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네.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이슈, 뭐 민족적인 이슈를 떠나서 자본 시장의 이슈로만 놓고 봤을 때도 나의 자산을 북핵 위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게 예. 정말 주식시장에서 좀 중요한 모멘텀이다라는 그럴 수 거거든요. 있겠네요. 뭐 예. 그걸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거 넘겨. 다음 슬라이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경련에서 MSCI가 하는 얘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이제 펼친 내용들이에요. 아주 조목조목. 지금 이게 조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요한 얘기 먼저 이제 조금 뭐 요약을 좀 해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MSCI 쪽에서는 역에 외환 시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 뭐냐면 워낙 거래량이 이제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개방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전하는데 결국 불편한 게 없다. 여기에 시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원하면 환전을 얼마든지 해가지고 자금 회수, 자금 유입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만 가지고 요 얘기를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걸 이제 정경련이 이제 반론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흐름. 영문 공시 자료가 없다라는 거. 이거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이유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영문으로 공시하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제도를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예. 동일한 문제를 지적받는 일본도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선진국 시장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요거 이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사실상 이제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영문 보고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이제 공시 보고서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문으로 만들면 돼요. 이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데이터의 접근성, 주식시장 데이터 사용이 이제 제한되어 있고 투자 상품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좀 규제적인 측면이에요. 요거는 저도 좀 인정. 너무 우리나라 규제가 좀 까다로워요. 특히 예. 파생 상품 쪽 보면은 공매도도 못하게 해놨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워낙 좀 까다롭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사실상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고 그 지수를 또 인덱스화 시키고 그 인덱스를 또 파생시키는 그런 이제 상품 개발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선진 시장으로 아직은 옮길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은 뭐냐면 인간 기관이 이제 주식시장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민간 기관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네. 사실상 규제를 좀 하고 있지만 민간 기관이 이제 주식시장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에 대한 이제 개방도는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많이 좀 개선됐다. 근데 사실 요거는 뭐 저도 사실 좀 인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규제를 좀 많이 조금 철폐를 네. 좀 시켜야만 선진시장으로 좀 편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입. 외국인 투자자 등록이 너무 복잡하다. 사실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아니신 분들은 모르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증권 전문가 생활을 하기 전에 은행원을 했었거든요. 오, 은행원을 할 때 예. 이제 은행창구에서 제가 이제 국제금융 무역을 담당을 했었는데 TMI. 외투 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투 등록을 하러 오면은
서류가 그냥 이만큼 필요해요. 그게 너무 복잡해요.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나라는 등록 제도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를 등록해야만 이제 공식적으로 외화 거래를 계좌를 할수 만들고 있구나. 외국인 이제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요즘에 보면은 미국 주식 정말 쉽게 사잖아요. 그렇죠. 뭐 키움 증권이든 무슨 증권이 증권사 해외 주식 거래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돈만 집어넣으면 바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게 조금 복잡하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좀 인정. 인정. 근데 이제 정근련에서 이제 또 반론을 하는 거는 외국인 이제 투자 등록 제도가 계속해서 좀 간소화되고 있다. 근데 아직도 좀 많이 복잡해요. 뭐 그리고 제도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다. 네,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럼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이제 의견들을 다 뭉뚱그려 봐도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지정학적 지정학적 리스크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따지면 일본도 그리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일본은 또 선진 시장에 편입이 돼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면서 예, 뭐 뭐또 정말 많은 기니까.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꿀팁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느낌은 좀 잡으셨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과연 이게 이제 6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된다면 정말 대박. 엄청난 호재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진짜 4,000포인트 한번 구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제 또 분수령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느냐 마느냐 요 이슈다. 요걸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투자자를 위한 이제 꿀팁을 전해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편입 발표가 되고 나서 실제 편집되는 데까지 T+15일에 이제 예, 그럼요. 기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오히려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훨씬 좀 아웃퍼폼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힌트를 좀 드렸잖아요. 녹십자라든지 SKC 같은 SKC, 경우에는 예.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편입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수급적으로 월말까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론적인 편입 효과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지분율, 최근 매매 동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보통 이런 MSCI라든지 FTSE 지수에 편입됐다라고 하면 야, 이 회사 정말 좋은 회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치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신풍제약이 FTSE 편입되고 나서 주가가 폭등했었거든요. 맞아. 마치 이 회사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보증 수표 같은 역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MSCI라든지 FTSE 편입되는 기준을 보면 회사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절대 없어요. 유동성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재무 구조가 얼마나 시총, 좋으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유동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편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수에 편입됐다라고 해서 그 회사가 대단히 훌륭한 회사다. 가치 판단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MSCI 선진국 지수 제가 6월에 이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되 된다면 정말 대박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월 달에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6월 10일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거든요. 동시만기일 때도 우리 코스피 200이라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 200개를 추려가지고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네네. 우리나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 중에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가 가장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것도 MSCI 뭐 한국 지수에 편입된 거하고 똑같이 수급적인 이제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편입이 유력한 종목이 뭐가 있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M&A 이슈가 있었던 대한전선,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동원산업 이런 종목들이 이번 이제 6월달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뭐 이 종목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MSCI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이슈 공부해봤고요. 자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